감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함께 내고 함께 받는. 하지만 부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많이 내는 식의 이런 계세주의로의 전환. 이 과제가 복지국가를 확장시키는 것에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좀 분열이 되고 서로 의견 차이로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홍경준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복지와 관련된 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조세에 관련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관면이 되게 많고 과세 투명성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세 개혁의 첫 단계로 이런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 그런 구조 조정이 좀 1단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개발연대 이후에 사업 예산에 가령 경제 관련 예산, SOC나 R&D 혹은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상당한 예산 속에 굉장히 복지성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효과성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이런 지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출 구조의 개혁을 하면 상당히 우리가 이 복지 속에 쓸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술하는 조세 개혁을 하고, 2단계로 지출 구조의 개혁을 하고, 왜냐하면 1단계보다 2단계 일이 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2단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1단계하고 2단계의 조세 개혁과 재정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증세를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세 항목이 뭐가 되어야 할지, 세율이 어떻게 돼야 할지 이런 것은 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세부담의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이런 3단계에 걸쳐서 재정개혁을 하고 재정을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이건 정치 지도자들이 꼭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 정책 방향 이 섹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 콘서트를 주관하고 있는 기재부의 복지예산과장이시죠, 임기근 과장께서 새로운 복지 모델 설정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어떤 게 있는지 마무리 말씀과 덧붙여 해주시죠. 정부에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가 최고 복지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빚내서 복지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 세금 한 푼 한 푼이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알뜰살뜰 잘 쓰이도록 복지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일자리가 최고 복지다라고 관련해서는 금년 예산도 저희가 한 10조 원 넘게 이렇게 일자리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투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일시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향후 더 창출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빚내서 복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에 몇 번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이 많이 돼 있고 소규모인 경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가 돼야 그 나머지 경제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통일 같은 여건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일정 정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여력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이 모든 여력을 다 지금 복지에만 쏟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단계적으로 복지를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계적으로 복지를 확충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금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군데군데 부족한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부족한 것들은 여러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메꿔가는 걸로 지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포인트하고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한 푼 한 푼 잘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 문제 과제에 가지고는 실제로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 체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요즘 와가지고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게 뭐냐면은 사업별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복지 문제라는 게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전체 아니면 가족 단위로 접근해가지고 사례를 깊숙이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복지 혜택을 체감도 있게 느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거냐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짚어주는 사례 관리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국민 세금이 잘 이렇게 쓰이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토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지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높은 건 아무래도 보육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육 재정을 둘러싼 쟁점 사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주제 화면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출근 시각, 아이를 맡기러 오는 엄마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안녕하세요. 맞벌이 직장 여성인 안선 씨는 근무 시간 때문에 이곳 시간제 개방형인 어린이집을 선택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자. 이처럼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이런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할 사항은 지적되고 있다. 지금은 거의 2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거는 보육료만 되는데 좀 더 지원돼서 견학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원해서 더 좋은 곳에서 애들을 더 자유롭게 뛰어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소득에 상관없는 전 계층의 보육 지원은 효율성의 문제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정마다 그런 소득에 대한 격차가 있을 텐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두어서 보육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시설이 덜 필요한 고소득층과 전업주부들도 0세에서 2세 자녀를 보육시설로 보내고 있어 이런 쏠림 현상도 부작용 중에 하나다. 그럼 부모가 그 시기에 아이들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면 어디든지 간에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선택권이 부모들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키우든 시설에서 키우든지 간에 어느 한 곳에 가야지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안육을 한다면 이런 그 양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킬 보육 정책의 해답은 무엇일까? 합리적인 양육 수단과 보육 지원 체계는 어떤 방향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네, 보육료와 양육 수당과 관련해서 크게 쟁점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